김양송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8일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가까이 닫혔던 중국의 하늘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단행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첫 소식 중국 베이징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철 PD 특파원,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상당 부분 중단하겠다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추가로 보복 조치를 내놨네요. 네, 중국은 지난 10일 한일 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했는데요. 다음 날에는 한국과 일본 국민이 중국 내 공항 경유 시 허용해온 무비자 체류를 금지하고 도착 비자 발급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는 중국인의 한국 입국 시 식별을 위한 황색 카드를 걸게 해서 자존심이 상했고 격리 조치에 대한 일부 중국인들의 반항 감정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한국 국회의원들의 타이완 방문을 꼬투리 삼았다는 추측도 있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한미일 안보 동맹에 대한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애초 발단은 중국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폭증했기 때문인데 말입니다. 궁금한 점이 그렇다면 지금 중국의 코로나 상황은 어떤가요? 네, 현재 상황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1일 확진자 통계 발표를 중단하면서 깜깜이 상황인데요. 베이징대 연구팀은 11일 기준으로 중국인의 64%인 9억 명이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시작한 코로나 확산세가 이제는 노인 인구가 많고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데요. 연 인원 21억 명 규모의 주민 대이동이 예정된 춘절 기간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천성 청두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의 농촌. 코로나 확산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처음으로 찾은 곳입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은 오가는 차와 주차된 차들로 인해 멀리서부터 막힙니다. 前面堵起了，说的。走多久2-3分钟，可能有400-500米。 할 수 없이 걸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수천성은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심한 지방 중 하나인데 화장장은 운구 차량과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농촌에 위치해서 평상시에는 한적했던 이 화장장은 최근 들어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하자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想直接火化的话，有位置吗？应该没有，因为我们一般的情况下，我们现在就是如果你家里没有停放的呀那些的话，情况比较特殊的情况下，你可以找我们等我们自己宾馆的车，但我们自己宾馆的车已经排到9号了。 지난해 말부터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된 코로나는 이제는 중소도시와 농촌으로까지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발열진료소 등을 전국적으로 운영하면서 코로나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천성 교외 지역의 한 병원. 병원 안은 급히 접수하려는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응급실도 자리가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코로나로 증상이 악화된 환자들입니다. 공간이 부족한 탓에 복도에서도 진찰을 하고 링거를 맞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经常都是得这个新冠，然后在这输液。现在如果发热的话，可以住上院吗？ 환자들의 대부분은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들. 코로나가 급속히 전파되는 탓에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也是新冠吗？不晓得他的，才看。喉咙痛，他吃不下东西，新冠吗？是不清楚的。 중국 농촌은 노인 인구는 많은데 의료진과 의료시설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갑작스런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으로 지방 의료 시스템은 한계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농촌 지역의 병원 대기실이나 병원 밖 길거리에서 치료받거나 심지어 숲속에서까지 링거를 맞는 주민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现在咱们村里面基本上80%的人都在发烧。第二次的又来了，第二次的以腹泻为主，第一次的都还有是没阳的，都还在。
有的第二次的已经来了。 또 하나의 문제는 약품 부족입니다.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 나타났던 사재기 현상이 지방까지 퍼지고 있는데 해열제와 치료제, 검사 도구까지 부족한 상황. 莲花清瘟有吗？没有啦，哦，那抗原呢？抗原也没得了。现在我们都是限购，比方说，一盒我们可以减2粒啊，有节续用，就保证每个人嘛。 이런 상황에서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들은 스스로 견뎌내야 합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집에서 민간 치료요법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枇杷叶、芦竹尖尖，这是艾叶跟桑树皮。生姜我是准备的。生姜？ 적절한 치료를 제때 못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 사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천성에서 제일 큰 도시인 청두에 있는 한 화장장. 장례식장을 겸하고 있는 이곳은 요즘 만원인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최근에 밀려드는 시신들로 인해 예약이 어렵습니다. 我现在就是那个火化的话，马上能约上是吗？ 马上约不到，要等啊，要等，你过来把手续办了要等。 화장로는 풀 가동되고 있습니다. 30분마다 한 건씩 예약이 꽉 찬 상황. 유족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고인과의 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这些人是不是比以前来的人多了？对对，就这冬天嘛，哦，冬之前。 대도시를 넘어 농촌 지역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중국의 코로나 위기. 당국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PD 특파원 김영철입니다. 여전히 중국 상황은 몹시 위중해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여전히 혼란스럽네요. 네, 지금 뭐 사재기 열풍에다가 뭐 공급 부족까지 겹치면서 의료품이 정말로 구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중국의 SNS에는 녹색 상자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요? 이게 이제 녹색으로 포장된 인도산 독감 치료제인데요. 이게 네. 코로나 치료제를 구하기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인도산 독감 치료제로 대신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보이는 게 원래는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구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뭐 불법 거래 시장에서 무려 185만 원에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난립니다. 이렇게 상황이 좋지 못한데 국경을 열었으니까 주변국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서 특파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국이 우리나라의 방역 조치를 도리어 문제 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는 한국 입국 후 노란카드 집단 촬영이라는 지금 게시물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발 입국자에게 나눠주는 노란색 식별카드를 두고 마치 중국인들한테만 옐로 카드를 줘서 범죄자 취급을 한다라고 불만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근데 식별 카드는 중국발 입국자라고 하더라도 국적에 상관없이 단기 체류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거든요. 모두에게. 예, 또 중국인이라도 장기 체류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항구시보를 비롯해서 중국 언론이 나서서 이런 루머를 퍼뜨리고 있고 또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참 여러모로 우려스럽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과 무역 비중이 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예, 그나마 다행히 중국으로 파견된 우리 근로자들은 대부분 취업 비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비자 발급 중지엔 큰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다만 비즈니스 단기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 사업 확장을 준비했거나 중국 진출을 준비했던 입장에는 일정의 차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네. 반면 좋은 소식도 있는데 제로 코로나로 얼어붙었던 중국 경제가 최근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모습입니다. 그래요. 이 3년간 이어진 봉쇄로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보복 소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의 한 여행사에서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춘절 기간에 해외 여행 예약이 지난해 대비 54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와, 그렇군요. 관광이 활성화된다는 건 좋은 이야기인데 또다시 대유행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경한 우파
정권의 탄생이라 일컬어지는데요. 일각에선 이슬람 국가들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최진영 PD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5일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서 한 소년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마을 골목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아부 자이툰. 총을 쏜 건 이스라엘 군이라는 정황입니다. ودائما احنا كل اسبوع وكل شهر وكل يوم وكل 4-5 ايام هناك شهيد هناك جريح هناك مداهمه. 일상이 된 장례식. 새해가 시작된 2주일간 9명의 팔레스타인 시민이 이스라엘 군의 진압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중엔 아담 아야주도 있습니다. 15소년 아담의 사망 당시 2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자세한 정황을 들어보기 위해 KBS 글로벌 통신원이 아담의 집을 찾았습니다. 사촌과 함께 일하러 가던 중 이스라엘 군이 쏜 총에 맞았다는 아담. 밝고 따뜻했던 아들은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كل يوم نسمع عن شهيد، نسمع عن جريح، نسمع عن أسير، نسمع عن هدف دار الشهيد فلان الفلاني، قاوموا دار فلان، طاردوا دار فلان. بعد ما هجت نتنياهو بكثير زاد. 지난해 말 이스라엘 우파의 상징적 인물인 네타냐후가 1년 6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극우 정당과의 연정으로 초강경 유대 민족주의 행보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במקום הרכנת ראש וכניעה לתכתיבי הקהילה הבינלאומית נעמוד בגאון על האינטרסים שלנו במדינת ישראל ובארץ ישראל. 극우 인사들의 도발도 시작됐습니다. 국가안보장관 벤그비르는 분쟁 지역인 동예루살렘의 성지 성전산을 기습 방문했습니다. ממשלת ישראל לא תיכנע לארגון של מרצחים, לארגון טרור שפל. הר הבית פתוח לכולם. עולים כאן מוסלמים, נוצרים, וכן, גם יהודים. 성전산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의 성지로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종교 간 충돌이나 긴장을 방지하기 위해 아라크사 사원을 둘러싼 벽을 경계로 이슬람교 성지를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유대교도는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서쪽 벽에서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احنا ما بندخل اماكن الهم وبندنسها. فهذا الاشي احنا تحت احتلال والاحتلال دائما مغتصب. 2000년 가을 이스라엘의 야당 지도자 샤론의 성전상 방문은 2차 팔레스타인 민중봉기를 촉발했습니다. 종교적 갈등이 수년간 대규모 유혈 분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극우 장관의 성전산 기습 방문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성지 방문 이틀 만에 긴급히 안보리 회의를 열었습니다. I reiterate the Secretary General's call for all parties to refrain from steps that could escalate tensions in and around the holy sites. 이스라엘 측은 문제가 될 게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Truly shocked. And why? To claim that this brief and completely legitimate visit should spark an emergency Security Council session is pathetic. Security Council session on what?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마스, 알쿠드 등 무장 세력은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تنوعت وانفردت وكانت على أمددة الشريط الحدودي الفاصل بين محافظة جنين وأراضينا المحتلة تثبت لهذا العدو أننا حتى الآن مستمرون في جهاد المقاومة. ثانيا 네타냐후 정권의 또 다른 정책도 팔레스타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서안의 거주 지역을 철거해서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국제법상 팔레스타인 주민의 거주가 허용된 자치구역 마을을 찾았습니다. 한때 집이었던 이곳에 잔해만이 남았습니다. The house which was fine a few days ago was destroyed like this and disappeared. The people who have lived here have lost their place to live and are wandering around.
이스라엘군의 통제로 집을 철거당한 팔레스타인 주민을 만났습니다. 본인 소유의 땅에 지은 합법적인 집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카와즈마 씨. إلي ولأخوي وأخوي إخوان الثلاث يعني فبدون أي سابق إنذار مع أذان الفجر توجهنا للآليات.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이스라엘군은 단 2시간 만에 카와즈마 씨의 집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إلى حلم لأسرته لأولادها الآن ضيعوا حلمنا ضيعوا مستقبلنا ضيعوا مستقبل أولادنا. 출범부터 팔레스타인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한 네타냐후 정부. 갈등을 개의치 않는 도발적인 행보가 또 다른 무력 분쟁을 낳진 않을지 새해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이전보다 더욱 강경한 모습으로 네타냐후 정권이 돌아왔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이 채 안 됐는데도 그 파장이 이미 만만치가 않네요. 네, 맞습니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의 역대 최장수 총리로 이번에 6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한 건데요. 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내각 구성입니다. 연정을 구성하는 극우 인사들이 대거 임명됐거든요. 네. 12월 29일 공식 출범한 새 강요들의 단체 사진을 보시면요. 총 32명 강요 중 절반 정도가 극우 정당 소속 정치인입니다. 이 강경우파 정당들의 지지를 받아 선거에서 이겼던 터라 연정을 공고히 하는 대가로 장관직을 나눠줬다는 해석입니다. 도움을 받았으니 내각에 입성시켜줬다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그중에서 또 대표적인 인물이 이번에 성전산 방문 논란을 일으켰던 벤 그비르 국가안보장관입니다. 사실 네. 이제 국가안보장관이 이번에 신설된 직책이에요. 그래요. 뭐 경찰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치안을 담당하는 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도 저희가 좀 다뤘습니다만은 이 벤 그비르 장관은 평소에도 이 아랍계 시민을 향해서 뭐 권총을 겨누는가 하면 또 뭐 이스라엘에 충성하지 않는 아랍계 시민들은 추방해야 된다라는 차별적인 굉장한 강경한 발언을 뭐 내뱉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총 들고 다녔던 것 장면들 생각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 8일에는 이스라엘 경찰들에게 이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거나 개항하는 사람은 테러범으로 간주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팔레스타인기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국기를 네. 금지했다고요? 그런 극우 인사가 화약과도 같은 성전 산에 간 것인데 국제사회의 비난도 크지요. 예, 특히 뭐 예상했던 것처럼 아랍군의 반발이 매우 심한데요. 네. 새로 시작한 네타냐후 정부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아랍 국가들과 아브라함 협정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협정이면 왜 2020년 걸프 국가들과 맺었던 협정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과 맺은 협정인데요.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을 이유로 72년간이나 주변 아랍 국가들과 단절된 상태에서 고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협정의 의미가 매우 크죠. 특히 네.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랍 국가들과 아브라함 협정을 확장하는 것이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 정도군요. 예, 근데 이번 성전산 사건으로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또 공동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로 교류가 활성화됐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그 이스라엘을 비판하면서 사실 이번 주에 네타냐후가 그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모든 게 다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벤 그비르의 이번 성전산 방문은 네타냐후와 협의된 사항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정황상으로 보건대 네타냐후 총리의 의도는 없었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네. 벤 그비르 장관하고 네타냐후 총리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산 방문을 연기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다음날 기습적으로 방문을 한 겁니다. 기습적으로.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네타냐후 새 내각에 보면은 극우 성향의 이런 이제 장관들이 많거든요. 네. 이들이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많이 남아 있고 네.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관계도 굉장히 악화될 것이고 이게 더 번져서 중동 지역에도 좀 불안감이 감돌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겨울 날씨가 예년만큼 춥지 않다라고 많이들 느끼실 겁니다. 온실가스로 인해서 이상 고온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낙농업이 발달한 뉴질랜드에선 세계 최초로 이른바 방귀세를 도입하기로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축에게서 나오는 온실가스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김영우 PD가 뉴질랜드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뉴질랜드는 세계적인 축산 낙농업 국가입니다.
도시를 벗어나면 소와 양을 사육하는 농장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축 수는 3,600만 마리 이상, 무려 인구의 7배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뉴질랜드 전역에서 가축을 기르던 농민들이 농기구를 끌고 나와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Supporting New Zealand farmers, the government's throwing too many taxes at them and it's absolutely going to destroy our community. 이들이 반대하는 것은 정부가 가축 농장에 새롭게 부과할 세금입니다. 총리는 과세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The proposal as it stands means New Zealand's farmers are set to be the first in the world to reduce agricultural emissions, positioning our biggest export market for the competitive advantage. 세계 최초로 도입하게 된 농업 환경세를 두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른바 방귀세라 칭하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금이 방귀세가 된 까닭은 가축이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분뇨에서 나오는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는 1990년 이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혀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부문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농민들은 단체를 조직해서 정부의 농업환경세 정책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가두 시위를 주도한 한 농장주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400마리의 소를 키우며 50년 가까이 목장일을 해온 스코티 씨는 뉴질랜드 정부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농민에게 더 씌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They're saying we have to reduce the CO2 levels and methane levels. That is not necessary. Contribution to methane production from ruminant animals, that's cows and sheep, is only very small.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인근 농장을 찾아 뜻을 모으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됐습니다. They want to know what we're facing. What are we facing? It's ruination. I call it bureaucratic bullshit. Yeah. And it comes down to literally killing everything. Like getting farmers off the land, control. 축산 강국답게 어느 마트에서도 다양한 제품을 찾아볼 수 있는 뉴질랜드. 시민들은 농업 환경세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까? Farming industry in New Zealand has always been the backbone of New Zealand economy, and she's trying to destroy it. I think it's a travesty. I think we're some of the most efficient farmers in the world, and I think they're targeting the wrong people. 국제 환경 단체의 평가도 부정적입니다. 취지와 달리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효과도 미비하다고 지적합니다. But that's greenwashing and it's dangerous because it makes it look like action's being taken, but we're really not doing enough. We're doing very little. Even in the last few weeks, the government have backed down on the proposals that they suggested. So it's not enough. 하지만 다른 생각들도 있습니다. 600마리가량의 젖소를 사육하는 피트 씨는 최근 농장에 신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모든 소에 스마트 밴드를 채우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관리합니다. 위성 추적 장치가 탑재된 밴드는 소의 위치를 알려주고 사람을 대신해 원하는 곳으로 소를 몰아주기도 합니다. They move by a very small sound on each side, which will steer them. It has the ability to understand all the cow's movements and translate them through machine learning into understanding everything to do with their health. 농업 환경세를 받아들이자는 피트 씨. 그는 농민들이 신기술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It's going to be difficult. It's going to be financially challenging for us. Farming contributes a significant amount of methane. We've got a limited number of things we can do to reduce our carbon. But we accept, the majority of us accept that we must do something about it. 뉴질랜드 북섬에 있는 파머스턴 노스 지역. 전체 인구 9만 명 중 3분의 1이 학생과 교직원인 연구 중심 도시입니다. 이곳 뉴질랜드 파머스턴 노스 지역은 농업연구소가 밀집된 곳입니다. 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빗대서 건붓밸리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낙농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뉴질랜드 정부 지원으로 축산 낙농업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Government is also providing a lot more funding to try and develop technologies that will help the farmers. We've got about 30 programs of activity in 12 completely different areas. We've got work on chemical inhibitors. So these are things that you give as feed additives to cows. We're trying to develop a vaccine for cows so that a vaccine would inhibit methane production. 뉴질랜드 정부는 2025년부터 농업환경세를 부과해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찬반 여론이 맞서면서도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의 지속. 축산 낙농업 강국 뉴질랜드의 2023년 현실입니다. 한 주간 화제가 된 이슈를 키워드로 살펴보는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첫 번째 픽은 김주윤 박사님이 준비하셨죠? 네, 저는 이번 주 내내 화제를 모았던 브라질에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키워드 함께 보시죠. 브라질 왠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브라질의 트럼프입니다. 네. 지난 10월 말 대선에서 1.8%포인트 정말 근소한 차이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를 했었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재임 기간에도 뭐 여러 가지 언행으로 좀 논란이 됐었고 별명이 이미 브라질의 트럼프였었는데 이번에 한 가지 공통점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인지 영상으로 보시죠. 또 추가되고야 말았지요. 네, 브라질의 새해는 이렇게 폭동으로 얼룩졌습니다. 네, 지난 8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수천 명이 입법, 사법, 행정 3부 기관을 습격을 했는데요. 네, 룰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몰려드는 시위대와는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기물을 부수고 건물 내부로 난입한 사람들로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고요. 의장석 단상은 미끄럼틀이 됐습니다. 놀이터가 됐네요. A gente tem que punir quem não quer respeitar a ordem democrática tão dificilmente alcançada por nós. 배후 책임이 거론되고 있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데요. 증거도 없으면서 자신에게 폭동 사태와 관련된 책임을 덮어 씌우려고 한다라면서 자신의 SNS에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죠. 그렇군요. 브라질에 난리가 났군요.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2년 전 미국 의사당 난입 사건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유사한데요. 네, 맞습니다. 2021년 1월 6일 대선 결과에 불복을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 의사당에 난입하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번하고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것이 그 당시 날짜 1월 6일이었고 요번이 1월 8일이었어요. 날짜도 비슷해요. 네,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의 행토도 굉장히 비슷하다 싶은 게 공공기관에 이제 침입을 해서 기물을 훼손하고 휘젓고 다니면서 이렇게 셀카도 막 찍고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보우소나루 대통령 두 사람 모두 이 대선 결과에 공식적으로 승복하지 않았죠. 그리고 당선인의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건데 브라질 내 분위기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이쯤에서 브라질 현지를 연결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파울루의 KBS 글로벌 통신원 연결돼 있는데요. 김수환 통신원, 이번 사건으로 브라질 사회에서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많은 브라질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태 관련자들을 무관용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보소나루 지지자들과도 얘기를 나눠보면 대부분 이번 폭동은 잘못된 행동이다. 명백히 선을 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극렬 지지자들로 인해서 민주주의 국가인 브라질이 전 세계에 이런 무질서 국가로 보도되는 게 국가적 수치라고 여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앞서서 이미 조짐이 보였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말입니까? 네, 대선 결과 발표 직후부터 보소나루 지지자들이 불복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런 군부대 앞에서 텐트를 치고 2달 넘게 노숙 시위를 하면서 군부 쿠데타를 촉구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선 이러다가 정말 무슨 일 벌어지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좀 있었습니다. 저만 해도 지난 일요일에 상파울로 텐트 시위를 하는 현장에 가봤었는데 그곳 사람들이 오늘 드디어 행동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넘겼었는데 그 후 2시간 뒤에 바로 폭동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자기들끼리는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폭동 현장에서 400명 정도 체포되고 추가로 관련자 1,500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브라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수환 통신원 소식 고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사건은 사전에 모의됐을 가능성이 꽤 커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전에 계획되고 조직되었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하나가 셀마의 파티이죠. 셀마의 파티. 예. 이게 뭐죠? 보통 이틀 전부터 당일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위터에서 셀마의 파티라는 키워드 포스팅 수가 급증한 걸 알 수 있는데요. 네. 또 SNS에서는 셀마의 파티에 참석하라며 파티 장소를 알리는 게시물도 공유되었습니다. 저 사진 속 장소는 폭동 난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검열을 피해서 이 시위대를 모으기 위해 일종의 은어였다.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도 이번 소식을 관심 있게 봤었는데요. 이번 사태에 뭉칫돈이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점은 기업형 분홍들이 자금책이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아마존 개발을 추진한 보우소나로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이기도 하죠. 네. 게다가 지난 10일 보우소나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브라질리아 연방구의 치안 책임자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주요 기관이 시위대에 너무 쉽게 뚫린 게 아닌 것인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치안 책임자가 폭동 조짐을 미리 인지하고도 방관했거나 이 치안 관리를 느슨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로 브라질은 쑥대밭이 됐는데 정작 보우소나로 전 대통령은 미국에 있네요. 네, 합병증 치료한다라고 해서 지금 미국 플로리다에 머물고 있는데요. 보면은 슈퍼마켓에 가기도 하고 햄버거를 먹기도 하고 그리고 지지자들이 자기를 찾아오면은 같이 사진 촬영도 하고 나름 굉장히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유롭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우소나로 전 대통령이 이 정치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이제 대선 캠페인 도중에 부정선거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계속.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것이 이제 강성 지지자들을 자극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픽은 박원곤 교수님이 준비하셨죠? 그렇습니다. 윤수영 MC는 뉴욕시티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나시나요? 저는 내일 제가 가장 가고 싶은 도시가 아마도 뉴욕입니다. 예, 세계의 중심지니까. 네, 안타깝게도 그런 환상을 갖고 뉴욕을 방문할 분들에게는 좀 충격이 될 만한 내용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보시겠습니다. 충격이 될 내용이요. 뉴욕 뭘까요? 쥐와의 전쟁. 들은 거는 있어요. 센트럴파크에 가면 쥐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 들끓는 쥐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특히 네. 최근에 쥐로 인해서 이 민원이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밤거리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 쥐들, 뉴욕에서는 흔한 모습인데요. 뉴욕의 쥐는 유독 많고 유독 크고 또 유독 대담합니다. 또 이런 그런 대담한 쥐를 만나면 흠집,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죠. 놀라죠. 이건 또 뭐예요? 어쩌다가 숨겨놨던 쥐의 사냥 본능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비둘기가 공격당했어요. 이런 거 처음 봅니다. 결국 뉴욕시는 쥐 잡는 전담 공무원 채용에 나섰는데요. 킬러 본능을 가진 경력자라면 연봉 2억 공무원직에 도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봉 2억이고 킬러 본능을 가진 자면 도전할 수 있다. 아니 얼마나 심각하게 저런 내용의 공무원 채용 공고가 나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한 명 뽑는데 지난 2주간 무려 900명이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억 이상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억보다 더 줘야 된다고요? 예,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고요. 어느 정도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지인이 뉴욕에 있어서 자주 갔는데 네네. 하루는 위에서 쿵쿵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종의 층간 소음인가 했더니 누가 뛰나 보다. 예, 쥐가 내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쥐가 뛰는 소리가 들려요? 예,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이고요. 쥐가 얼마나 많은지 뉴욕의 인구가 800만 명인데 그와 맞먹는 쥐가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쥐가 바지 안으로 들어간 그런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 수만큼 쥐들이 많이 사는 곳이 뉴욕이었네요. 네, 사실 뉴욕 쥐와의 전쟁은 역사가 꽤 깊습니다. 1949년에는 이미 설치로 이제 전담 퇴치 부서도 생기기도 했었고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거를 이제 조치를 하려고 했었죠. 전통적으로는 길고양이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쥐 구멍에다가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서 질식시키는 방법도 했었고 그리고 2019년엔 특수 제작관 박스로 이제 유인을 해서 쥐를 술독에 빠뜨려서 익사시키는 방법까지 이제 고안
제안을 했었는데 별게 다 있었네요.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산이 꽤 만만치 않게 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3,200만 달러, 그러니까 네. 우리 돈으로 약 400억 원을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했죠. 쥐잡는데 그렇게 큰 네. 돈을 썼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네, 일단 쥐가 번식력이 뛰어난 데다가 뉴욕에 오래된 건물이 많잖아요. 네, 이 배수관도 그렇죠. 많고 벽도 두꺼워서 쥐들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여기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뉴욕 거리의 쥐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졌는데요. 왜요? 쥐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2020년에 비해 1년 사이에 40%나 증가했습니다. 이 팬데믹 때 식당들이 문을 닫고 음식물 쓰레기가 줄자 쥐들이 먹을 걸 찾아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굶주려서. 위드 코로나 이후에는 야외 테이블을 놓고 영업하는 식당이 늘었는데 이 거리 음식물 쓰레기가 쥐들에게는 천국이 된 거죠. 또 지구 온난화로 날씨가 따뜻해져서 쥐들의 번식이 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환상이 깨지네요. 그렇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 뉴욕의 쥐들이 뭐 네. 톰과 제리의 제리라든지 미키마우스처럼 그런 귀여운 양상은 절대 아니고요. 안 귀여워요. 예, 일단은 엄청 크고 정말 큰 거는 고양이만 나요. 제리가 톰보다 크다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 있고 심지어.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쥐들의 공격적인 성향이 더 커졌다라고 이제 생태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유럽 인구의 절반이 사망한 전염병 패스트가 쥐 때 창궐로 또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그만큼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죠. 웃을 수 없는 참 심각한 문제 맞습니다. 위클리픽 전해드렸고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올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대대적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조만간 최대 50만 명 추가 징집에 나설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에서도 전차, 장갑차 등 무기 지원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지금 모스크바를 연결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빈나 특파원, 새해 들어서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이야기가 확대되고 있는데 러시아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이 이미 우크라이나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됐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이제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 중 가장 첨단인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을 보내고 훈련까지 시켜주겠다고 했죠. 또 독일은 독일제 중무장 전차인 레오파드를 지원하겠다는 폴란드의 계획을 막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이 지원하는 무기가 러시아군의 합법적인 표적이 될 것이며 갈등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올해 장거리 항공기를 우크라이나 작전에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현지 매체들은 핵 탑재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 등이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전쟁이 더 장기화될까 우려됩니다. 사실 러시아가 노려온 에너지 무기화 전략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상 고온 현상 때문이란 분석이 많던데 러시아의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다고요? 네, 시베리아나 북동부 등 이 러시아 면적의 3분의 2가 영구 동토입니다. 1970년대부터 가스전과 유전이 개발되고 또 산업시설이 들어서면서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지역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건물과 도로, 에너지 시설의 안전성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극 경계선에 있는 야말의 중심 도시 살레아르트를 취재했습니다. 1년 중 9달이 겨울. 도시를 장식한 얼음 조각은 4월까지도 본 모습 그대로입니다. 취재진이 도착한 날 오후 4시 온도계는 영하 2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완전한 극야는 아니지만 12월엔 해가 떠 있는 시간이 2시간에 불과합니다. 술록 유목민들의 작은 정착지에서 대규모 유전과 가스전 개발로 러시아에서도 손꼽히는 부자 도시가 된 곳. 시베리아 북서부 야말로 네네츠 자치구의 중심 도시 살레하르트입니다. 북극권이 시작되는 북위 66도 33분의 살레하르트가 있습니다. 영원히 녹지 않는 땅 위에 세워진 줄 알았지만 이제는 달라진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영구 동토층이 녹기 시작했기 때문. 살레하르트에 세워진 북극 연구센터가 영구 동토층의 변화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알렉세이 연구원은 한 대학으로 취재진을 안내했습니다.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 곳곳에 균열이 보입니다. 외벽이 떨어져 나가 뼈대가 일부 드러난 곳도 있습니다.
Это лет где-то 15-10 лет назад, и вот с тех пор у нас происходит активное наблюдение. Мы видим, как кровля мерзлоты опускается все ниже и ниже. 지은 지 20년 된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벽 곳곳에 금이 가고 틈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로에선 보수 공사가 잦습니다. 틈이 벌어지고 포트홀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쪽 지반이 무너져 내려 도로의 높이차가 0.5m나 되는 곳도 있습니다. 사고도 자주 일어납니다. Наблюдаются очень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разрушения земляного полотна и дорожной одежды. На самом деле очень сильно визуально видно, что дорога проседает. И ты чувствуешь это, когда просто едешь по дороге. 아스팔트 포장이 단열재 역할을 하면서 영구동토층을 녹여 토양에 수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름과 겨울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집안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Пр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автомобильной дороги как раз-таки не учитывается тот момент, что многолетние мерзлые грунты могут оттаивать. 살레아르트에서 약 150km 떨어진 보르쿠타. 러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영구동토층이 녹고 있어 학계에서도 주목하는 곳입니다. 눈이 녹은 여름이면 곳곳에서 땅 꺼짐 현상이 관찰됩니다. 10cm 가까이 틈이 벌어지고 일부는 내려앉아 양쪽의 높이가 달라진 건물도 있습니다. 영구동토는 러시아 전체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시베리아와 북동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물과 도로는 물론 송유관이나 군사시설까지 수천 년간 얼어붙은 땅이 녹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해 설계에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Согласно недавним исследованиям,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в журнале Nature, к 2050 году примерно 70% все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асположенной в зоне вечной мерзлоты, будет подвержена деформациям, связанным с таянием этой вечной мерзлоты. Это принесет огромные убытки как компаниям, так и мест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ам. 영구동토층이 녹으면 지구온난화를 더 가속화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살레아르트에서 차로 40분 거리. 러시아 정부가 올해 처음 가동을 시작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툰드라 지역에 유일하게 설치된 탄소 관측소입니다.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과 종류를 정밀하게 측정하게 됩니다. 타워 각 층마다 특수 센서가 달려 있어 수집된 정보는 연구진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Мы измеряем CH4, СО2, NO2 и водяные пары, и нам позволит изучить, какое количество метана выходит из мерзлоты и как этот выход метана будет влиять на глобальное потепление. 지난 60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은 1도, 북극의 기온은 2.5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극의 온난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건 영구동토층의 변화도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레아르트에서 조빈나입니다. 네, 이렇게 러시아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저희는 설 연휴 특별 편성 관계로 다음 주 토요일 방송을 쉬고 그 다음 주인 28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신 가운데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